네, 안녕하세요. 이재영 법무사입니다. 자, 2022년 법원 승진 형법 주관식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시험 문제는 전체적으로 무난하죠. 그래서 기출 문제하고 최신 판례만 잘 보셔도 거의 다 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예전에 보면 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소위 이제 그 형법이 아닌 특별법에서 뭐 불이탁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객관식 시험 지문에도 다 출제되었었던 그런 판례들, 그러니까 최신 판례, 그다음에 기출 문제에서 똑같이 나온 그런 문제들도 뭐 있었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무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해설은 그래도 이제 중요한 쟁점,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 이렇게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쟁점 제가 더 지적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이거는 자, 전업합의체 판결 중에서 사실은 뭐 객관식 시험 지문에 단골 손님으로 나왔던 판례죠. 이 횡령죄에 관련한 문제인데, 자, 여기서 지금 갑이 지입회사의 경우에 지입회사에서 실제로 이제 그 지입 차주, 자기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지입회사 명의로 이제 등록을 해놓고 현실적으로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자, 횡령죄 주체가 되느냐, 이제 이게 핵심 쟁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횡령죄 주체, 타인의 재물 보관자가 되려면 부동산의 경우에 이게 이제 등록 명의인,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된다. 등록 명의인 이제 횡령죄 주체가 됐고,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의 경우 이제 등기 명의인이 되는 거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등록 명의인 이런 게 이제 횡령죄 주체가 된다고 했었는데,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동산이다 보니까요, 너무 쉽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양도가 되면서 전전 유통하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이제 규제를 못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판례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 자동차에 있어서 횡재 주체는 등록 명의만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가지고 현실적으로 몰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뭐 사회상의 어떤 지배권이죠. 이런 걸 가진 사람이 다른 데 처분한 경우에도 횡재 성립이 가능한 걸로 이제 바뀐 겁니다. 자, 이 바뀌게 되니까 결국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 그 건네받은 사람 있죠. 자, 건네받은 사람에게 장물죄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횡령죄 부정하다 보니까 이제 장물죄도 안 되고 소위 말하는 대포 차량 소유 명의하고 실제로 몰고 다니는 사람 다를 때 그 대포 차량을 제대로 규제를 못했다. 근데 자, 요 판례에 따라서 1번 문제에 나온 이 전합제 판결에 따라서 대포 차량을 전전 유통하는 경우에 그 건네받은 사람을 장물죄로 규제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게 된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제 횡령죄가 주된 쟁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횡령죄 주체 적어주고, 그다음에 가비주택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등록 명의인 아닌 자도 사회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 이 사회상 처분하는 거죠. 이것도 형사 성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문제를 보면은 갑과 을의 죄책에 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뭐 그 가비주택에 대해서는 뭐 횡령죄만 검토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을의 죄책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제 작물 취득죄가 판례 태도인데, 근데 요것도 하나 더 적어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드는 게 뭐냐면 횡령죄에 대한 방조범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방조범이 되느냐. 자, 근데 이와 관련한 판례가 하나 있긴 하죠. 그래서 여기는 자동차에 관한 판례는 아니고 현금을 갖다가 횡령할 때 나왔던 판례인데요. 자, A 회사의 그 돈을 갑이 횡령을 한다고 할 때 말이에요. 횡령한다고 할 때 횡령한 돈을 알고 건네받은 의뢰죄책이 이 사람이 작물 취득죄가 되느냐, 아니면 횡령죄에 대한 공범이 되느냐, 아니면 두 개 범죄에 상상한 기합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제 답이 뭡니까? 판례가 작물 취득죄를 인정하고 있죠. 작물 취득죄. 근데 요 판례를 이제 요 사안에 이제 접목을 시키면, 요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자, 이 자동차를 갖다가 처분하는 데 있어서 이 횡령죄 기수 시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기수 시기. 자, 횡령죄 기수 시기 관련해서 불법 행덕 의사를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만 있으면 바로 기소가 된다는 견해가 있고, 불법 행덕 의사를 실현했을 때 그때 기소가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우리 판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데, 근데 이런 판례에서 소위 표현세라 그래가지고 갑이 을한테 자, 자동차를 나한테 넘겨줄까, 혹은 뭐 돈을 니한테 넘겨줄까, 이렇게 불법 행덕 의사를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만 있으면 바로 기소가 된다고 보는 입장, 이렇게 보는 입장이 판례 주류거든요. 자, 여기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은 횡령죄가 기수에 달한 다음에는 공범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공범이 되려면
갑의 범행이 진행 중에 다른 사람이 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미 기소에 달한 다음에는 공범성이 불가능하다 해서 작물취득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의뢰죄책 관련해서는 작물취득죄 써주셔야 되는데 작물취득죄만 쓰지 말고 혹시라도 횡령죄 공범은 안 되느냐 이런 쟁점을 하나 더 언급을 해가지고 횡령죄 이미 기소에 달했기 때문에 공범성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자,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죠.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우리가 뭐 객관식에서 역시 많이 나왔었고 좀 10점짜리 문제니까 뭐 간단하게 판례 태도만 적어주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례를 소개해드렸는데, 자, 변호사인 갑이 대량의 이제 고소 사건, 고발 사건 뭐 이런 거 자기가 수임을 해가지고 뭐 고소장을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죠. 제출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경유정표 있죠. 경유정표 원본을 첨부한 다음에 이를 전자복사기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경유정표를 고소장에 같이 붙여서 이렇게 내버렸다는 건데, 자, 요 변호사협회 경유정표가 원본을 원래 사가지고 붙여야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사본을 복사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이제 복사문서의 문서상 인정 여부 그리고 사문서 위조가 가능하냐의 문제 이런 거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문서죄는 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의사 표시의 내용이 다르게 변경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어떤 문서가 가지고 있는 증명적 기능이 복사를 한다 해가지고 복사 내용이 그대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증명적 기능 이게 상실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복사 문서의 문서성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이 됐죠. 그래서 이게 원본이 중요한 그런 문서에 있어서 원본을 복사를 해서 사본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도 위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무소 위조죄가 성립하고 그다음에 이게 제출했다 그러면 위조 사무소 행사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 간단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복사문서의 문서성 인정 여부 요거 적어주고 그다음에 사무소 위조 동행사죄 성립하는 판례 적어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제가 따로 그냥 이게 설명이 필요한가 할 정도로 뭐 유명한 판례고 이미 예상문제급이었죠. 근데 역시 15점짜리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도 주거침입죄 관련 판례는 2022년도 들어서 가지고도요. 최신 판례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거침입죄는 제가 뭐 원래 기출 문제다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이건 뭐 1순위였기 때문에 대부분 잘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침입의 개념에 대해서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의사를 중요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주거자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회상 주거의 평온을 해야 하는 태양으로 행위 태양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상 주거의 평온을 해야 하는 그런 행위 태양으로 침입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이제 주거자 의사도 고려는 하지만 주된 요소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부차적인 요소로만 고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이제 행위 태양을 놓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창문을 뭐 뚫고 들어간다든지 베란다 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이거 주침죄 가능하지만 떳떳하게 정문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사회상 주거 평온을 해야 하는 행위 태양이 아니죠. 그러면 주거침입죄 안 된다는 취지로 지금 새로운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은 부재 중이고 처의 동의를 받고 예를 들어서 갑이 들어간다고 할 때 말이에요. 자, 처의 동의를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갔다 이렇게 할 때는 자, 이게 주거침입죄가 예전에는 남편의 이제 추천적 의사를 고려했던 거죠. 자, 의사를 고려해가지고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 성립한다 이랬었지만 지금은 자, 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칙이 뭐냐? 사회상 주거의 평온이다. 의사를 보호하는 그런 범죄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이게 주된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물론 의사도 고려 대상은 돼요. 고려 대상 되지만 자 기본적으로는 이 들어가는 행위 태양을 놓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 최 동의를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하지 않는 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거침입죄 이거 말고도 중요한 판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부부 상호 간의 관계에서 이혼 분쟁 중에 남편이 말이요. 열쇠를 막 부수고 들어가면서 자기 부모와 같이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 되느냐. 그리고 뭐 그 초원복집 사건 이제 그 바뀌어 갖고 말이요.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그 주거자의 어떤 추천적 의사를 고려해가 주거집을 성립하는 이런 거 관련해서 전부 다 새로운 판례도 다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이 판례는 좀 쉬운 판례에 속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부재 중에 자, 남편의 어떤 의사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갈 때 자, 보호부백을 잘 적어주셔야 돼요. 보호부백을 잘 적어주셔가지고 사실상 주거 평원 이걸 해야 하지 않는 그런 행위 태양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집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뭐 다들 잘 쓰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제가 판례 소개해드렸고요. 실제 답안지는 이 판례를 잘 외우셔서 얼마만큼 잘 현출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은 제가 따로 해설은 안 해놓고요. 이거 그 가이드만 지금 적어놨는데 이거 이미 여러 번 출제됐던 거죠. 사자 명의 소송, 사자 상대 소송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출제됐던 문장을 보면 법원 행시에 나왔던 거, 법원 승진 문제 출제됐던 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하나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자상도 소송은 뭐 잘 아시잖아요. 그죠? 소송 사기의 경우에 적어도 이제 법원의 판결이 처분행위에 가름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사자상도 소송은 처음부터 이거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송사기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예전에 말이에요. 법원 승진 시험하고 이제 법원 행시에 출제가 될 때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됐었냐 하면은 소송 사기가 되는지 쓰시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쓰시오. 이렇게 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읽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배주책 및 재수관계에 관한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송 사기만 검토하지 말고 다른 것도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범죄가 뭐냐. 이거는 이제 자기 능력껏 더 추가해서 검토해 보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가이드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게 위기에 의한 고무집행방해죄 이게 소송사기하고 같이 엮어서 검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자, 근데 위기에 의한 고무집행방해죄는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한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이거 미소 규정이 없고요. 위기한 고무집행방해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거든요. 그 판례 적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소송사기를 한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집행부원에서 강제집행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저지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위기한 고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상대 소송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죽은 사람 명의의 어떤 뭐 매매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위조하는 경우로 잘 나와요. 근데 이 사실관계에서 이게 명확하지 않죠. 근데 이제 위조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면 안 써도 됩니다. 사실은 안 써도 돼요. 근데 혹시라도 뭐 위조했다 이런 그 사실관계 더 추가된다 그러면 사무소 위조 동행사죄 이거는 성립할 수 있죠. 자, 그런 거 적어줘야 되지만 본 사안에서는 그냥 위조했다는 내용은 안 나오니까 그건 그냥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자, 등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제 공정정서 원본 등 불시기재죄 그리고 공정서 원본 등 불시기재죄 같은 경우에 동행사죄까지도 이거는 뭐 허위 등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 권리자인 것처럼 무효인 등기를 격렬하게 했기 때문에 신청해서 등기가 되게 되면 공정정서 원본 등 불시기죄 성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된다 그러면 이때는 본죄가 안 되지만 적어도 신청해서 등기를 한다 그러면 공정정서 원본 등 불시기죄죄 그리고 요 불시기죄죄는 동행사죄가 같이 따라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기재가 되는 순간 언제든지 누구나 뭐 열람하거나 뭐 등사하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행사죄까지 같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소송사기만 잘 써줘도 뭐 이거는 합격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뭐 가비재책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공정서 원본 등 불시기죄 동행사죄 요거는 인정될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위기한 고무집행방해죄는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뭐 해설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그냥 기출문제도 여러 번 나왔던 거고 그래서 뭐 생략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이제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이거 객관식 법행 최신판로 다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사실관계가 조금 애매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 범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자, 이거는 이제 뭐가 쟁점이 되느냐 하면 원래 이제 공문서의 경우는 자, 위조가 있고요. 위조 변조가 있고 그다음에 허위 작성도 처벌하게 되죠. 허위 작성. 근데 사문서의 경우는 이거는 이제 위조 변조는 처벌해도 허위 작성죄가 없잖아요. 허위 작성죄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사문서의 경우에 이제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는
그 허위 진단서 작성죄를 제외하고는 없죠. 사문서의 경우는 무형위조를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게 이제 어떤 식의 해석이 있었냐 하면은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하고 사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에 있어서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자, 공문서의 경우는 유형위조도 처벌하고 무형위조도 처벌하니까 자, 이것도 자, 작성 권한 없이 작성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위조 변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작성 권한 없이 작성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허위 작성은 뭡니까? 작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용 허위 의문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한 있는 자가 권한 있는 자가 그 남용을 해가지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요거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사전자 기록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하는 경우, 요거는 해당이 되고, 그럼 과연 이 허위 작성에 해당하는 부분, 요것도 권한 있는 자가 남용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를 과연 이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학설에 따르면은 요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이제 사문서의 경우에 무형위조 처벌하지 않으니까 사전자 기록 위조 변작죄도 이게 그냥 내용을 허위로 하는 것은 처벌하지 말자, 이런 학설은 있었어요. 학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대법원 판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 자, 권한 있는 자가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도 다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권한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해서 지금 허위 내용의 기록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위작 변작의 이 개념에는 단순히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이 어떤 작성한 어떤 기록에 대해서 뭐 허위 자기가 작성 권한 없는 자가 기록을 하거나 뭐 변경을 하거나 이랬을 때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기록을 기재할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이것도 같이 처벌하는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 다수 의견에 뭐라고 해놨냐면 이 위작이라는 말은 자, 여기 위조에서 그 다음에 변조에서 변, 그 다음에 허위 작성에서 작 있죠. 이거는 이제 합친 말이라는 거죠. 위작, 변작죄. 그러니까 허위 작성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사문서의 경우에 허위 작성죄가 처벌하지 않지만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할 때는 이 작이라는 것은 허위 작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권한 있는 자가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도 이 본죄가 성립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언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쟁점이 좀 부수적인 쟁점이 하나 나와 있는데, 자, 동그라미 1입니다. 자, 거기 5번 문제 중간점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1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자기록을 이제 그 허위로 기재를 하는데 말이죠. 이 전자기록이 뭐냐면 자기 기록이다. 내 기록, 내가 대표이사고 회사가 그 운영하는 회사가 구축해 놓은 그런 이제 시스템에 내가 대표이사로서 기재한 거니까 타인의 어떤 전자기록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자, 1번에 보시면 갑은 A 주식회사 대표이사 지위에서 위 거래 시스템상 차명 계정을 위한 포인트 등을 입력한 것으로 위 거래 시스템은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고 이걸 주장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표이사니까 회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이런 기록에 대해서 내가 기록을 뭐 이렇게 뜯어 고친다 하더라도 이건 타인의 기록이 아니다. 내가 작성권을 갖고 있으니까 나의 기록이다. 그래서 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하느냐 하면 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구축한 게 아니라 회사가 말이죠. 회사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이런 그 기록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사 임원과 회사의 관계로 봤을 때는 임원은 회사에 대해서 타인의 전자기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 기록이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판결 요지에 보시면은 그 3번에 나옵니다. 그 3번에 제가 밑줄 꺼드렸는데, 자,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주체하는 법인이다. 법인이고 대표이사는 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기록을 놓고 봤을 때 임원과 법인과의 관계에서는 임원은 자기의 어떤 전자기록이다 이렇게 주장 못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좀 부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출제될지는 잘 생각 못했는데 여기까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도 핵심은 2번이거든요. 핵심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해주시면은 뭐
충분히 이거는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요거는 그 최신 판례로서 객관식에서 다 출제됐던 그런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결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답안지 연출하는 것은 이제 밑줄만 꺼드렸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가 딱 그냥 판례 문법 문제로 딱 나와버렸기 때문에 원래 시험 같은 경우는 판례 공부만 잘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잘 숙지하셨더라면 뭐 충분히 무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이거는요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업무상 배임죄 기수시기 관련된 문제죠. 예전에 출제됐어요. 자, 출제됐는데 다만 이제 예전 문제하고 이제 새롭게 나온 요 문제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 A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이, 자, A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B 주식회사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B 회사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C 회사 은행의 이 채무를 이제 못 갚는다는 거죠. 자, 근데 C 회사 은행의 대표자가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을이 갑에게 채무 담보를 위하여 A 주식회사 매년 약속금 발행을 요구를 해보고, 자, 요구했다는 내용 있죠. 요 내용, 을이 갑한테 요구했다는 내용이, 자, 예전에 기출될 때는 요게 없었어요. 이거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요게 빠져 있고 지금 이제 원래 출제했던 문제는 요게 더 추가되어 있을 뿐이고요. 근데 물을 때는 갑의 죄책만 물었습니다. 지금. 자, 갑에 대해서, 자, 갑의 죄책에 관해서 논하기 때문에 을의 죄책은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자, 갑의 죄책만 써주시면 되는데, 갑이 이제 요 A 명이 자기 A 회사의 약속음을 발행해가지고 이제 C 회사에 발행을 해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걸 채무 담보하려고. 그러면 요 A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느냐 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가 대표권 남용 관련해서요. 자, 대표권 남용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A 회사 대표이사 갑이 대표권을 남용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되게 되면 대표권 남용에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무효가 된다. 그런데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는요. 법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자, 업무상 배임죄는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손해라고 하는 것은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성만 가지고도 이 손해를 인정하거든요. 근데 요 손해 발생 위험성, 이 손해 발생 위험성 할 때 이 판단 기준이 법률적 관점, 무효냐 뭐 유효냐 이런 법률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자, 이 판례는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배임죄에서 손해 판단 기준에 관련된 핵심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이 판례는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할 때, 자, 이렇게 알았거나 알았을 때에 대해서 무효가 되게 되면, 자, 을은 말이죠. C 회사 대표 을이 이렇게 약속을 발행받았다고 했을 때, 요 을이 말이죠. 이 약속금 들고 와서 A 회사한테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여기에 해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여기 좀 문제에서 을이 자기가 이렇게 발행을 요구를 했어요. 이 갑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갑이 대표권 남용행위를 하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약속은 발행은 무효가 되고, 그리고 C 회사 대표 을은 A 회사한테 돈 내놔라, 약속금 지급해라 이렇게 청구를 하더라도 A 은행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너 대표권 남용을 알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해야 하냐면요. 업무상 배임죄 손해 발생 위험성 없기 때문에 기수는 아니다. 근데 발행을 해주는 행위가 배임 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 미수가 된다고 합니다. 미수가 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했을 때 이게 이제 무효가 되고요. 이럴 때 적어도 배임 행위는 있었기 때문에 미수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내용은 이 케이스에서 직접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이게 결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해주셔야 될 게 있죠. 언제 기수가 되느냐, 이거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권 남용행위로 약속금을 발행했을 때 기수가 되는 경우 제가 세 가지로 기억하시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약속금 발행해가지고요. 약속금 발행해가지고 이게 유통이 되어버린다. 유통이 되어버리면 인적 항변이 절단이 되어버리고 A 회사는 결국은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때는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발생했고 실제로 이제 손해가 발생했다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기소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회사가 만약에 약속금을 냅다 그냥 지급해줘 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해줘 버렸다든지 아니면 갑의 어떤 행위가 A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어떤 행위가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있잖아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발생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된다면 기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본 사안의 경우는 지금 이런 사실관계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언급만 해주는 정도로 적어도 이 약소금이 유통이 된다면 기소가 된다는 거 이런 거는 언급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게 막 여러 판례를 갖다가 막 섞어가지고 새로운 사례를 만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판례 사안을 그대로 냈어요. 그대로. 그리고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걸 그대로 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사람 한 명만 뭐 더 하나 살짝 특정한 범죄를 물은 게 아니라 그냥 가배제책, 의뢰제책을 검토하라 이런 식으로 하나 나왔던 게 있었고 그 정도 수준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객관식만 열심히 잘 보고 어떤 판례 키워드만 잘 자기 걸로 해두셨다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뭐 해설은 이렇게 하지만요. 항상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뭐 생각했던 만큼 끝나고 나면 항상 아쉬운 게 더 많이 이렇게 기억에 남고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원래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이제 답안지에 현출된 내용이 또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고요. 내가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또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내가 봤을 때 뭔가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또 좋은 결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판례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안 된다. 항상 써보셔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판례, 특히 최신 판례는 아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역시 강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판례 한 3년 안에 나오는 이런 최신 판례들은요 계속 이제 좀 집중해서 잘 보시고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시험 보신 분들 고생한 만큼요 꼭 좋은 결과로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